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까 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동산 경매 호구, 아랫바지, 윗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사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런 부도덕한 컨설팅은 배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벌고 싶고 공부를 하기 싫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또 일반 사람 국민들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에 기사 내용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한국경제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죠. 부동산 집코노미 아랫바지 윗바지 모르면 당신도 경매 호구. 2019년 2월 7일 날 07시에 기사가 올라갔던 내용인데요. 얼마에 쓰세요. 적정 가격을 컨설팅한 후에 가차 응찰자를 내세워 가지고 경합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전영진 기자님이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씨는 이제 최근 법원 경매에서 서울의 한 빌라를 낙찰을 받았대요. 근데 이 경매 학원에서 아마 이거 컨설팅 해준 것 같아요. 경매 학원에서 적어준 대로 감정가보다 2,110만 원보다 높은 2억 6,110만 원을 써냈다는 거예요. 근데 2등은 단돈 10만 원 차이로 물리쳤다. 그래서 A씨는 그렇게 첫 경매에서 낙찰의 행운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축하해 줄 줄 알았던 경매 지인들은 그를 호구라고 불렀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일반 분들은 이 지금 내용을 가지고 참 생소하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래 그전에는 그 기획부동산 토지하면 임야를 싸게 잡아가지고 다 분할해가지고 그 텔레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소액 투자해서 뭐 3천, 5천 이하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팔아먹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아마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 공부 이런 것들이 좀 덜 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모니스를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말을 믿고서만 해서는 되지는 않아요. 가서 현장에 부동산을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적도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믿고 이렇게 했어서 재산상의 손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2006년부터는 그 허가제도 분할을 이제 임의적으로 분할이 안 되고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아서 이제 분할을 하게끔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제 또 주택으로 와가지고 이런 컨설팅 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경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고 경매는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싶고 이제 어떤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바지를 내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항의를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일부의 어떤 경매 학원이라든가 일부의 컨설팅 업체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데 그런 한 분들 때문에 이런 쪽에 경매 학원이라든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데미지를 입어서는 또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아랫바지를 내세워서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차 감정가가 예를 들은 거요. 지금 아까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하면 1차 감정 가격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인데, 그, 입찰 제시 가격 얼마나 쓰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차이로 아까 그 낙찰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용이 1차 감정 가격은 2억 4천인데, 요 의뢰인한테 2억 6,110만원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이 의뢰인이 그 가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2,110만원 정도를 더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1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은 지금 의뢰 그 컨설팅 하신 분한테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낙찰을 받게 해줘서. 왜? 지금 바지 2등하고 차이가 무려 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행운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의뢰하시는 분들은 뭐요? 고수 중에 고수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10만원밖에 차이 안 나게끔 이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해줬냐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분들이 참 순진하신 거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이렇게 맞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수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바지라고 그래요. 헛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랫바지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도덕한 이렇게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자랑했는데 지인들이 알아보니까, 야, 시세가 얼만데 그렇게 많이 받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10만원 차이 나더라 해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뭐 학원에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또 짜고 치냐 이거예요. 세상 살이가 누굴 믿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 자기 그 재산을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내가 배워서 알아서 남의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거 가격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그냥 이게 가보지도 않고 이분 얘기만 듣고 가격을 써가지고 이러한 황당한 또 호구 소리까지 듣는 사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아랫바지라고 하잖아요. 그 윗바지는 뭐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바지라는 것은 뭐냐면 1차 감정 가격이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입찰 제시 가격은 2,100을 더 써서 2억 6,100을 썼다고 해봐요. 이 사람이 의뢰인이잖아요. 이 1차 감정 가격은 2억 4천. 입찰 제시 가격, 의뢰인이 이제 의뢰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2억 6천을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바지를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B라는 사람 내세워서 여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썼어요. 10만원 차이 나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1등이고 이 사람이 이제 2등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짜가지고 이 사람이 1등으로 됐지만 이 사람이 입찰해서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지만은 보증금을 말했죠. 입찰 보증금 10%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증금의 10%를 못 미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행히 후순위자가 바로 2등 한 사람이 이제 이거를 최고가 매수 신고원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악용하는 거예요. 또 뭐 이거 비단 이거 입찰 보증금 갖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요. 대리인에 가려면 이임장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임장에다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인감도장 안 찍는다든가 막도장을 찍어 가지고 결격 사유가 된 게 맞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로 해서 탈락이 되면 이 사람이 다행히 1등이 되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좋아할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이 가격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 낮은 가격에 내가 낙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나 이 가격에 덜 쓰고, 또 사실 이렇게 예를 든 것이지만 높은 가격에 5천만 원 더 쓰고 자기가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썼다 그러면 그만큼 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겠죠. 이 의뢰받은 사람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도덕한 컨설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요, 몇 년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남한테 의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가 살펴서 의뢰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재테크 한다든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싸게 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한 건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왜 의뢰를 했고 또 의뢰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인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장난친 것은 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 또 하나 사례가 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겹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옆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수료 받기 위해서 옆바지를 내세운다. 감정가가 2억 4천이라고 봐요. 이때부터 시초가인데 1차에 자 입찰 가격을 제시합니다. 2억 6,110 그죠? 의뢰인에게. 그런 다음에 또 바지를 내세워 가지고 동일한 가격을 쓰게끔 만들어요. 그럼 이게 동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돼요. 재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컨설팅 하신 분이 이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동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얘기 잘해 줄 테니까 일정 부분만큼만 여기서 재입찰해갖고 너 높이 써버리면 손해나니까 제가 이분하고 잘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포기하는 걸로 해서 낮게 쓰고 높은 가격을 조금 더 여기서 얼마 더 몇십만원 몇백만 더 쓰게 해서 낙찰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회유하는 것처럼 해서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또 얼마 먹고 또 이 사람 빠지고 이 사람도 낙찰되는 사례. 하여튼 뭐 이런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직하고 정말 적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이거는 금방 이게 알려지게 되고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처음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왔는데 수강생을 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익을 번다는 것은 도저히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컨설팅 호구에 예방하는 방법. 본인 직접 경매에 공부하여 입찰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차인에 대한 대항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원 가셔가지고 공부를 같이 컨설팅하러 가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직접 경매 공부해서 입찰하는 것이 이런 호구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제 부득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물건에 대해서 현지 임장해 가지고 가격 조사를 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 가격을 제시한다 그래도 내가 나가 보니까 이 가격이 이거 아니더라. 그게 너무 높게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태클을 걸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나가보지 않고 전부 다 이임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욕심이고 너무 욕심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심산이 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내가 빌라면 그 가격 조사하게 되면 얼마 하니까 보증금 또 월세 또 매매가 이런 것은 다 전월세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다른 방법은 정 본인이 이러한 시간 여유 공부하기가 어려우시다 한다면 정말로 진솔하게 하는 적법한 컨설팅 업체에 이제 의뢰하거나 또 요즘에 경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입찰하는 방법도 이 컨설팅의 호구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이해를 좀 해보면은 이 민사집행법을 말이죠. 소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이제 갑구나 을구의 이제 채권을 전부 다 소멸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어떤 민사집행법이나 민법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강학상의 개념의 용어예요. 이게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멸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 자체는 민사집행법에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소멸주의를 취한다. 민사집행법은요, 채권은. 그래서 이제 소멸주의 권리,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거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강의하신 분들이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등기부상의 가구나 을구 채권 중에서 맨 먼저 설정된 권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을구에는 이제 저당, 근저당이 있겠고, 갑구에는 이제 압류나 가압류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경매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 을구는 저당, 근저당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가 보세요. 압류나 가압류, 갑구의 내용이고요. 저당권과 그저당권은 을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존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근저당, 저당권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당법 13조에 보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당권은 본다 했으니까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란 말이야.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어요. 담보 가등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권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이 특히 경매를 넣지 않습니까? 경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제 경매 넣으면 이게 이제 압류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강제 경매 개시결제 기입 등기. 그래서 이게 6가지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이 말소 요 6개의 권리 중에서 맨 먼저 설정하는 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권리는 채권이 아닌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그 물권은요 인수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돼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임차인은 인수하는 거고, 지상권은 이건 채권이 아니잖아요. 물권이잖아요.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지상권. 지역권도 이제 하나의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제 매행지 땅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또 전세권이죠. 여기에 임차인은 그 전세 보증금만 내고 우리가 그 전입신고 입주해서 이제 보호받는 거고, 전세권은 등기하게 된 물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등기요.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임의로 하는 가등기, 또 가처분, 뭐뭘 하지 마라. 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게 가처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등기부상에 다 있습니다. 임차인은 등기부상이 없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는 이제 을구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가처분은 갑구에. 갑구의 상에서 채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그 채권이 아닌 것은 먼저 있으면 인수. 자,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은 절대 어렵지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가 있으면 다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소, 인수냐 소멸이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무슨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6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인수, 임차인이 뒤에 있다, 이 압류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전에 있다 그러면 소멸, 낙찰자로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아시면 권리분석은 주택 같은 경우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위해서 학원 갔는데 이런 것들 안 하시고 그냥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당하면 더더욱 억울하겠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정당하게 적법하게 법의 대조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재테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부도덕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